홍보를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공통점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지난주 그 민영배 후보님 할 때도 저희가 맨 마지막에 나왔던 얘기가 홍보를 좀 잘하셔야 했어요. 근데 이거 우리 강선 후보님은 그 초반에 나오시잖아요. 두 번째 질문 네. 대선 패배 네. 책임 그리고 네네. 이유 뭐 이런 거. 대선 이거를 대선 패배라고 저는 규정을 지어야 되는지조차도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가장 큰 책임은 우리가 더 하나 되지 못했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 때문에 제가 이번에 전당대회에 출마를 하면서 이렇게 지역을 가서 이제 좀 말씀들을 더 많이 듣게 되고 그리고 직접적인 어떤 상황 공유도 더 많이 받게 되잖아요. 대선 때 그 해당 지역구의 정치인이 당원과 지지자들이 바라는 만큼 뛰지 않았다는 이야기를 되게 많이 들었어요. 사실 우리가 졌던 그 표 숫자 있잖아요. 그 표 숫자는 지역구 하나, 두 개에서만 조금 더 나오면 되는 숫자잖아요. 저는 그게 실질적인 그런 안 좋은 결과로 나타나는데 가장 좀 직접적인 원인이지 않았나. 전화 왔습니다. 네. 뭐예요? 전화 왔습니다. 실질적인 원인이지 않았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사실은 이게 한 표라도 더 받겠다고 막 그 마음이 있어야 되거든요. 내가 진짜 어디 가서 한 표라도 더 받겠다고. 근데 전체 판세로 보면 사실 서울이나 수도권이나 약간 그런 쪽은 우리가 받을 수 있는 만큼은 굉장히 더 많이 굉장히 받을 수 있는 만큼은 어느 정도 얼추는 받았다. 물론 거기도 아니지만. 근데 우리 민주당세가 상대적으로 약한 지역들 있잖아요. 거기에서는 사실은 블루오션이잖아요. 어찌 보면. 우리 당표가 안 나오는 데니까 나올 수 있는 표가 얼마나 많다는 뜻이에요. 거꾸로 생각하면. 거기에 대해서 오랫동안 좀 준비를 한 추적 그의 시간이 부족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 예를 들어서 5년 후 대선이라고 가정을 합시다. 예를 들어서 지금 전혀 아니지만 지금은 저는 대선이 굉장히 가까이 있다고 생각해요.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올해 해주세요. 올해. 좋아요. 근데 그러려면 최소한 그 정도의 시간 텀은 두고 우리 취약 지역에 투자를 해야 돼요. 근데 그런 노력이 과연 있었나? 복기를 해보면. 그러니까 그 표 숫자는 요런 데서밖에 나올 수 없어요. 우리가 진짜 깻잎 한 장만큼의 표 숫자는. 그래서 죽어라 모든 지역에 낀 것은 아니다. 라는 것. 그리고 민주당세가 약한 지역에 대한 그런 전략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것들이 부족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실 아까도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그 일반 당원들은 뭐 TN 뭐 500개, 600개씩 하면서 이렇게 굉장히 열심히 지금 하고 있는데 실제 그때 뭐 대선 때 보면 뭐 어디 골프 치러 가신 분이 있고 어디 가신 분도 있고 그래서 나와서 근데 또 그분들이 또 지신 분도 계시지만 또 살아남은 자들도 계세요. 또.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면서 정말 그 민주당이 조금씩 약간의 뭐 반동은 좀 있지만 조금씩 그래도 좀 더디지만 좀 진보를 해 나가고 있는데 그런 속도를 좀 빨리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속도를 붙일 필요가 그렇죠. 있죠. 그런 바람을 담아서 좀 질문을 하셨던 것 같고요. 지금 정확히 제가 3월 10일 아침 10시를 기억해요. 딴지에서 봤는데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이에요. 나 어느 지역 사는데 후보 사무실에 이재명 대표 사진도 안 걸었다. 그런데 거기에 달린 댓글이 저 그 옆에 어디 살아요? 사실이에요. 사실이에요. 이 댓글이 쭉 달리는 거예요. 심지어 거기는 약대 지역도 아니었어요. 민주당 현역 의원이 있는 지역구였어요. 그래서 지금 그 분석은 되게 잘 지적해 주신 것 같아요. 고맙습니다. 직접적인 스토리들도 많이 들었어요. 요번 돌아다니면서. 그러니까 이게 또 다녀봐야지 들을 수 있는 이야기들이 있더라고요. 네. 또 이런 간담회를 통해서 왜냐하면 그런 상황들은
또 과정이 또 있는 거죠. 그 사람들이 또 그렇게 하게 된 이유도 또 있다라고 보고 그런 이유들을 사진에 좀 제거를 하고 그런 것들을 좀 만들어낼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근데 당인이잖아요, 우리가. 그 사실은 우리가 당론으로 정하는 어떤 일들 있잖아요. 거기에 당인의 입장이 아니라 뭐 예를 들어서 뭐 헌법기관이라든지 본인의 그 정체성을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따라서 그 정체성을 가지고 보면 100% 동의하기 어려운 것들이 꽤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왜 당론이면은 그렇게 믿고 가는 당인이니까 그리고 당을 믿으니까 당을 사랑하니까 나는 민주당 정치인이니까 그거거든요. 그럴 수 없는 이유들이 있었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신다고 했는데 저는 그런 이유들이 뭐 100가지도 있을 수 있고 1000가지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민주당 정치인 아니에요? 당인 아니에요? 그런 이유는 묻어야죠. 적어도 그때만큼은 묻어야 되는 거죠. 적어도. 네. 박수 한번. 아까 뭐 저기 그 의원들에 대한 상식 평가라든지 전당원 투표라든지 그 당원들에 대한 그 권익 그 제고를 위해서 여러 가지 뭐 말씀도 많이 하시고 그렇게 하셨는데 이런 것들을 보면은 사실 그 후보님께서 항상 그 말씀하셨던 것 중 하나가 온라인으로 당원에 가입하셔서 네. 뭐 밑바닥부터 올라온 사람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뼈저리게 느껴져서 진행하고 계신 부분이 없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되거든요. 네. 네. 맞죠? 네, 저는 뭐 이제 영입도 아니고 누가 뭐 불러주시지도 않았고 그래서 민주당 너무 좋아서 제가 손들고 가입한 온라인 당인데 그때 제 마음이 어땠었냐면 왜 민주당이 이러한 걸 하면 이게 훨씬 좋아질 수 있는데 왜 내 마음을 몰라주지였거든요. 왜 내 얘기를 안 들어주지? 그리고 사실 몇 년 전만 해도 그 이야기를 할 통로도 없었어요. 네, 네. 그래서 얼마나 답답하실까. 왜냐하면 저는 우리 동지들은 그렇다고 생각해요. 제가 그때 2016년도 때 100% 낙선권 비례 번호를 받았었거든요. 당연한 결과였죠. 당에 뭐 아는 분도 한 분도 안 계시고 그랬는데 근데 그때 제가 어땠었냐면 민주당 잠바를 주셨어요. 이게 후보니까 번호가 후순이긴 하지만 근데 거기 이제 더불어민주당 찍혀 있고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 민주당이 찍힌 잠바를 입고 이렇게 그 유세하면 당이잖아요. 그래서 민주당 후보 누굽니다라고 하는 게 너무 좋은 거예요. 근데 저는 우리 동지들 마음이 똑같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민주당 굿즈 나온다 그러면 막 기다리잖아요. 그리고 이번에 좀 많이 좀 만드세요라고 하고 그리고 우리 민주당 배지 바뀌었거든요. 요렇게 파란색 네모가 아니고 왜 우리 이렇게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요걸로 바뀌었어요. 요걸로 바뀌었는데 아직 많이 안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게 다 막 이거를 내가 내 몸에 하는 게 너무 좋은 건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마음으로 우리 당을 사랑하는 거고 그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하면 당이 좀 더 좋아지는데 라는 그 답답함인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제가 그 느꼈던 그런 감정과 느끼시는 그런 답답한 지점들이 비슷하지 않을까라고 감히 추측을 해보는 거죠. 네. 강선호 요번에 그 8분의 최고위원들께서 당원대 그 홍보 영상을 하나 만드셨습니다. 하리보. 그 거의 뭐 우리 그 강선호 후보님의 정말 깜찍한 그런 걸 보실 수 있으니까요. 한번 검색하셔가지고 지금 보지 마세요. 끝나고 나서 좀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질문 좀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이것 좀 약간 평론 질문을 네. 통해서 네. 중요한 질문으로 한번 넘어가 볼까 하는데요. 네. 하루에 잠을 한 몇 시간 정도 주무세요? 요즘은 한 3시간 정도. 네. 평상시에는 그래도 많이 자요. 평상시에는 뭐 7시간도 자고, 6시간도 자고. 아니 제가 이 질문을 왜 했냐면 드라마 연달아서 볼 때는 안 자고. 진짜요? 네. 드라마 보시니까? 넷플릭스. 제가 이 질문을 왜 했냐면 현재 그 올해 그 개원한 지 얼마 안 됐는데 벌써 대표 발의하신 것도 많고 공동 발의하신 것도 많고
합치면 거의 100개 가까이 이렇게 하신 것 같다고 보니까. 공발이랑 합치냐. 예. 네, 그래서 대표 발의한 것 중에 좀 보면은 이제 간호법, 네. 그리고 아동복지법, 장애아동복지 네. 관련된 그 법에 대한 개정도 많이 좀 하셨는데 뭐 이런 것들은 또 어떻게 보면 그 후보님의 개인 그 사하고도 약간 관련이 없잖아 있을 것 같은데 네. 어떤 네. 그 생각을 가지시고 21대와 22대 계속 보건복지 계속 네, 하신 거죠? 맞아요. 예. 네. 네. 감사합니다. 예, 제가 투자 열심히 했죠. 네. 어떻게 해서 그렇게 하시게 됐는지 그거 하나 좀 말씀. 저는 저희 아이가 발달 장애가 있어요. 그리고 많이 컸어요. 21살이고 그리고 특수반에서 고등학교 다닐 때 특수반에서 반장도 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엄마보다 정치를 잘한다. 뭐 그런 게 우리 아이들이 이 가족들이 우리 아이들 걱정을 조금이라도 덜 하는 세상을 만들면은 참 좋겠죠. 그래서 그런 세상들을 만들기 위한 그런 작은 장치들이 쌓이면 우리가 함께 뜻을 세운 그 세상에 좀 더 다가가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법 만드는 그런 일들이 참 이게 그 투자 대비 이 결과가 되게 커요. 그러니까 이게 만들어낸 그 결과가 직접적으로 관련된 한 명 한 명의 삶에는 이게 어마어마한 일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무당층들이 결국 투표할 때 내 삶이랑 가장 상관 있는 그런 정책, 내 삶을 바꿀 만한 그런 정당을 찍게 되는 거잖아요. 사실 그게 정치가 해야 되는 일이기도 하고. 요번에 22대 들어와가지고 제가 시그니처 법안 중에 하나는 그 출생기본소득 법안, 그 말씀하신 아동복지법 개정안이거든요. 그게 뭐냐면 이제 0세부터 18세까지 국가가 10만 원 정도 되는 돈을 매달 줍니다. 그러면은 부모든 아니면 이렇게 그 제1 양육자들은 그 매칭하는 돈을 넣을 수가 있어요. 근데 그 돈은 18세가 되기 전까지 찾지 못해요. 대신 비과세예요. 그래서 아이가 컸을 때 정말 말 그대로 기본 자산을 갖게 되는 건 거죠. 그 18세가 됐을 때. 그래서 그런 게 이제 기본 사회, 이재명 대표가 말씀하시는 그 기본 사회가 사실은 탈락자들을 구제하기 위해서 국가가 추후에 어떤 지원을 하는 게 아니라 탈락하지 않도록 그물망을 치자는 거잖아요. 그게 기본 사회인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기본 소득이 있는 것이고 기본 자산이 있는 것이고 기본 교육, 기본 의료, 기본 금융 등등등등. 그래서 그런 것들 관련된 법을 만들고 그 정책을 만들고 예산을 이렇게 끌어오면 이거는 충분히 할 만한데라고 그 생각을 해내는 그런 작업들이 개인적으로 되게 재밌고요. 네, 그리고 그게 눈앞에 탁 펼쳐졌을 때는 눈물 나죠. 네. 사실 최근에 또 이재명 대표께서 먹사니즘 네. 말씀을 하셨고 네. 방금 전에 말씀하셨던 기본소득, 기본사회 이런 것들이 그것과 좀 맥락은 많이 지금 다 있는 걸로 지금 보고 있는데 사실 그 먹사니즘을 어떻게 좀 구현을 하는 게 좋겠다. 그 속칭 하우투에 네. 대해서 좀 네. 생각을 해보시는 거죠. 그 사실은 이제 먹사니즘을 구현하는 여러 가지 방법 중에 하나가 기본 사회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민주당이 나 민주당에 투표하고 싶어 라는 그 마음을 들게끔 해야 되는 거거든요. 김건희 정권 탄핵하고 나서 내가 꿈꾸는 세상 그래 여기다 투표하면 민주당에다 투표하면 이재명 후보에다 투표를 하면 내가 꿈꾸는 세상이 되잖아. 여기 투표하고 싶어. 이거를 만들어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근데 그것을 만들어내려면 결국은 먹고 사는 문제를 우리가 이렇게 저렇게 해결하겠다 밖에 답이 없어요, 사실은. 그런데 이제 이재명 대표가 먹사니즘으로 이렇게 워딩을 딱 해가지고 뭔가 이 희망을 갖다가 확신으로 바꿔가려는 그런 지금 움직임이 있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언론에서 바로 제동을 거는 게 뭐냐면 종부세 끌고 와가지고 이제 당 갈라치기를 하는 건 거예요. 당 입장, 대표 입장. 근데 대표 입장도 되게 교묘하게 비틀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은 이재명 대표께서 뭐라고 하셨냐면은 이 세금이라고 하는 것이 국가의 재정의 그런 원천이 돼야 되는 것이지 국민들로 하여금
이게 뭔가 내가 좀 징벌적이다, 벌을 받고 있다 이렇게 느끼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을 그런 취지였거든요. 그 모든 맥락과 그런 취지가. 근데 그러면은 지금 종부세가 징벌이란 얘기야? 이렇게 이제 비틀어서 딱 떼서 가는 건 거예요. 그것만 잘라가지고. 예. 그러니 이게 어떻게 다시 한번 역으로 생각해 보면 민주당이 이런 그 민생 아젠다를 하겠다, 먹사니즘에 관련된 이야기들을 하니 그것에 대해서 브레이크를 건다는 것은 좋다는 얘기죠. 네, 잘하고 있다는 얘기죠. 네, 잘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네. 사실 뭐 조중동 안 본 지 좀 됐거든요. 일반 우리 가끔 강화도는. 포털에 뜨잖아요. 네. 어쩔 수 없는데. 포털에 뜨고 조중동보다 저는 솔직히 더 약간 좀 다른 표현이 안 떠올라서 제가 이 단어를 쓰겠는데 좀 고약하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닷컴들이에요. 닷컴. 그런 레거시 미디어도 물론 고약한데 거기에서 다 파생된 거거든요. 조선 비즈닷컴이라든지 그리고 한국경제가 있고 한경닷컴이 있고 이렇잖아요. 그런 데는 이렇게 오보나 아니면 사실관계가 틀린 기사가 나면 사실은 이 민주당 출입하는 기자들한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 공보 업무를 하면은 이제 전화해서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설득하고 설명하고 그러면은 기사 수정이 되기도 하고 안 되기도 하지만 대부분 어느 정도는 바로 잡긴 합니다. 물론 제목은 데스크에서 달기 때문에 그거는 또 싸움을 다른 레벨에서 굉장히 좀 세게 해야지 또 제목 수정을 해주는데 어쨌든 근데 일단 닷컴들은 접근할 길이 없어요.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거기에 수정하려고 우리랑 완전 별개 독립된 법인이에요. 네, 일부러 그렇게 하는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그렇게 나와도 얼굴을 본 적도 없고 출입도 안 하거든요. 당 출입을 안 해요. 얼굴을 본 적도 없고 연락처도 모르겠고 다른 아예 독립된 법인이고 그래서 뭔가 접근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려. 알아봐야 되니까. 그러면은 수정이 돼도 수정된 가치와 효용이 떨어져요. 이미 다 퍼졌는데 이미 며칠 동안 그렇게 있었는데 그러니까 이거는 좀 포털을 개혁해야 되는 그런 면이 있는 거죠. 일단 뭔가 합리적인 문제 제기가 들어갔을 때는 포털에서 좀 잠깐 이렇게 숨기기 기능을 해준다든가. 왜냐하면은 이게 돌이킬 수 없는 피해예요. 돌이킬 수 없는 피해. 그리고 그렇게 자극적인 내용과 자극적인 제목을 다는 게 사실 클릭 장사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 모든 언론이 정말 우리가 이야기하는 그런 바람직한 방향으로 가려면 굉장히 좀 오랜 시간이 걸릴 수가 있어요. 근데 그것만 바라볼 수는 없잖아요. 동시에 여기도 좀 개혁하는 작업이 필요한 거예요. 지난주에 한준호 의원님만 이렇게 할 때도 그런 말씀을 좀 많이 하셨고 네. 또 대부분 최고위원 나오신 분들의 생각이나 사상이 대부분 좀 비슷한 면이 없잖아 있어서 그래서 투표하기 어려우시죠. 예. 예. 그래서 박찬대 원내대표가 지난번에 오기 잘했다 오죽하면 그런 말씀 많이 하시더라고요. 이번에 나오셔가지고 사람들 피곤하게 죄송합니다. 다음 질문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좀 점프를 좀 했었는데 미국 가서 이제 학부는 영어교육과 나오신 걸로 예. 미국 가서 이제 네. 관련된 공부를 하신 걸로 알고 있고요. 네. 그래서 어떤 걸 이제 주로 좀 많이 배우셨는지 하고 가장 배우신 미국은 보면 제 주위 분들도 발대장이라든지 이렇게 하신 분들 미국 가서 사시게 되면 굉장히 환경이 너무 잘 돼 있어서 맞아요. 네. 정말 오기 잘했다라는 그런 말씀을 많이 해요. 근데 사실 우리나라도 지금 인구 소멸 그런 단계에 있는데 그렇게 이렇게 나가시게 되고 이렇게 하게 되면 인구 감소가 더 많이 이제 빠르게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라도 우리나라의 장애우들을 위한 그런 환경이 많이 개선되어야 된다고 이렇게 보고 있는데 미국과 우리나라 가장 큰 차이점이 있으면 어떤 게 있을까요? 제가 직접적으로 딱 이렇게 몸으로 느꼈던 가장 큰 차이점은 덜 물어봤어요. 얘는 왜 이래요? 얘는 뭘 할 줄 알아요? 얘는 뭘 할 줄 몰라요? 왜 이래요? 덜 물어보는 것과 덜 쳐다보는 것.
그게 가장 먼저 느낀 거고요. 그리고 저희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이게 그 언어 치료랑 작업 치료랑 물리 치료가 국영수 같은 거예요. 저희 아이들 발달 장애가 있는 아이들한테는. 근데 제가 살았던 그 곳에서는 학교 보내면 그냥 잊어버릴 수 있었어요. 그게 공교육 시스템 안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다른 친구들은 예를 들어서 뭐 과학 수업을 가거나 음악 수업을 갈 때 저희 아이 같은 경우는 그 시간표가 약간 달랐던 거죠. 그리고 물리치료 같은 경우에는 아이들 체육은 다 같이 하는데 이제 그 물리치료 선생님이 체육 시간에 같이 가서 우리 아이에게 맞는 그 체육을 같이 하는 그런 식이었고 그래서 그런 것들도 되게 그냥 극명하게 다른 면들이고 그리고 뭔가 좀 돌봐줄 수 있는 그 곳이 많고 그런 자원이 많고 그리고 돌봐줄 수 있는 시간도 좀 길어서 제가 아이로부터 분리될 수 있는 시간이 상대적으로 되게 길었어요. 사실 너무 같이 붙어 있으면 되게 힘들잖아요. 그래서 그게 감정적으로도 힘들고 육체적으로도 힘들고 좀 분리되는 시간이 필요한데 그 분리되는 시간을 좀 충분히 쓸 수 있는 면이 있어서 그래서 그게 결국은 조금 그냥 거창하게 이야기하면 발달장애 국가 책임제도인 거거든요. 그 돌봄을 국가가 책임져 주겠다. 왜냐하면 한 개인이 책임질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 이재명 대표께서 굉장히 딱 간략하게 관련해서 하셨던 워딩이 돌봄은 시장의 상품도 아니고 가족의 부담도 아니다. 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다 먹사니즘인 거죠. 그렇게 네. 국가의 책임이 그렇죠. 지금 요구되는 그런 시기 맞아요. 그래서 뭐 세상에 안 싶습니다. 자 그러면 그 세 번째 순서로 여기 오신 분들 중에 그 후보님께 질문하고 싶으신 분이 있으시면 뒤에 아까 저 비타민 주신 민주당의 비타민 강성 후보님께 비타민 주신 당원분 질문하시죠. 일단은 저는 두 가지 정도 질문드리고 싶은데요. 네. 일단 지금 제가 잠깐 일어설게요. 잘 안 보여서. 네. 아니 앉으셔도 돼요. 잘 보여요. 네. 로 환자들도 많이 고통하고 있는 상황인데 지도부가 계신다는 분들 타결 방향성에 대해서 여쭤보고요. 네. 그리고 두 번째로 여쭤보고 싶은 거는 저희 나라가 지금 초고령화 사회로 진행 중이잖아요. 급속도로 진행 중인데 이제 다수가 될 이제 노년층을 어떠한 방식으로 잘 살아갈 수 있게 할수 있을지 그거에 대해서 방향을 제시해 주실 수 있는 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여쭤보고 싶은 게요. 2030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희 미래 노후에 대해서 교를 부모들 모습에 대해서 걱정하는 게 현실이 있고 현재 사고 역시 노후에 대해서 걱정하지 않는 분들이 드물 거라고 생각이 맞아요. 들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이제 복지 전문가시니까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의료복지 전문의시니까요. 고맙습니다. 또 그 먹사니즘 관련된 질문이셨던 것 같은데 우선 첫 번째 의료대란 관련해서 1번 2,000명에 대한 근거가 전혀 없다. 내놓지 못하고 있다. 장관, 차관, 대통령실 수석 등이 참여한 회의를 수차례 했다고 했으나 그 회의록을 못 내놓고 있다. 회의록을 내놓으라고 하니 기록을 못했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다시 돌아가면 근거가 전혀 없는 것이죠. 그리고 근거가 있었다면 원래 2,000명이라고 했다가 2025년엔 1,500명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갑자기 500명을 줄일 수가 없습니다. 정부가 망쳐놓은 거죠. 그리고 수습할 의지나 능력이 있느냐. 제가 지금까지 나눠본 대화의 기초에서 말씀드리자면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민주당은 국회에서 그러면 공론화 특위를 꾸리자고 했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비단 2025년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현재 전공의들 다 떠났고 그 행정처분 취소해준다고 했는데 돌아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시험에 응시하는 비율이 지금 11.5%도 지금 안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은 향후 적어도 5년, 6년은 우리가 의사 없이 사는 세상을 맞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의사 정원을 증원한 목적이
필수 의료, 그 다음에 지역 의료 때문이지 않습니까? 근데 전공의들 싹 다 빠졌죠. 여러 가지 과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필수 의료를 하던 그 전공의들도 싹 빠졌다는 거예요. 그럼 싹 빠진 상태에서 극소수가 돌아왔어요. 그 사람들이 다시 필수 의료에 들어갈까요? 저는 그럴 가능성 굉장히 희박하다고 봐요. 그러니까 아이러니하게도 필수 의료와 지역 의료를 늘리겠다고, 거기를 손보겠다고 의대 정원을 증원시켜서 잘못된 방식으로 폭력적으로 거칠게 하다가 전공의들 싹 다 떠나고, 결과는 뭐냐? 필수 의료 아닌 인력이 더 늘어나게 된 거예요. 우리가 공론화 특위 꾸리겠다고 했어요. 의료계도 들어오고, 국회도 들어가고, 정부도 들어가고, 환자단체도 들어가고, 그다음 소비자단체 들어오고, 이해관계 있는 집단들 다 들어와서 공론화 특위 꾸리자. 그래서 이 당장 지금 의료 갈등도 갈등이지만 이게 좀 장기적인 계획을 세우고 역산으로 해서 이 연도별로 잘라서 정책을 시행하지 않으면은 이 문제 해결이 안 된다고 했더니 지금 정부는 버티고 있어요. 그거 하기 싫다고. 왜 하기 싫으냐? 공론화 특위를 꾸리면 더 많은 일들이 까발려질 거예요. 왜냐면 해결하기 위해서는 원인을 말해라라고 할 수밖에 없으니까. 그러니까 지금 본인들이 계속 해결할 수 있다라고 하고 있는데, 이제 적어도 9월 되면 관련된 예산을 정부에서 들고 와야 됩니다. 저는 그거 못 들고 올 거라고 봐요. 왜냐하면은 실질적인 데이터의 베이스에서 증언한 게 아니기 때문에. 이게 이 타는 열차의 연료를 셀프 주유를 아주 지금 완전 풀로 하고 있어요. 뭐 이진숙 뭐 임명은 물론이고 오늘 김문수도 지명하지 않았습니까? 이제 파국으로 가는 거예요. 파국으로. 그리고 고령사회 관련해서는 사실은 우리가 매일매일을 살아가는 일 같지만 이 쭉 놓고 보면은 죽어가는 과정이잖아요. 어떻게 하면 잘 죽어갈까? 우리가 태어나서 어떻게 하면은 우리가 인간으로서의 어떤 존엄성을 지키면서 잘 죽어갈까의 과정이잖아요. 우리가 뭐 열심히 노력해서 내가 원하는 일을 하고, 그리고 내가 원하는 뭐 사랑하는 사람과 그런 뭐 어떤 뭐 관계도 있고, 이런 모든 게 사실은 죽음으로 가는 과정인데, 이 노인이 되고 난 다음에 고 되고 난 다음에 가장 그 연구 용역이나 이런 데서 나오는 결과를 보면 가장 스트레스를 받는 일이 뭐냐면은 나의 건강 문제 때문에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야 되는 것에 대해서 가장 스트레스를 많이 받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살던 곳에서 죽고 싶다는 굉장히 본능적인 욕망이거든요. 그래서 민주당이 가장 줄기차게 주장하는 그 보건복지정책 패키지가 담고 있는 게 지역사회 통합돌봄입니다. 내가 살던 지역에서 적절한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해주고 돌봄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해줘서 나 살던 곳에서 죽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근데 국민의힘은 반대하죠. 왜냐하면 그 의료계 목소리를 굉장히 좀 많이 영향을 받는데 그럼 간호사들이 개업을 해가지고 돌봄 서비스 이런 거 개업해가지고 우리 밖으로 다 뺏기는 거 아니야? 그렇지 않아도 우리 힘든데 그런 첨예한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데, 근데 민주당의 입장은 굉장히 확고합니다. 우리가 존엄하게 죽어가는 과정에서 내가 살던 곳에서 죽는 것이 굉장히 필요하다. 그래서 그게 이제 저희 보건복지위원회에서도 꾸준하게 밀어붙이는 큰 과제 중에 하나입니다. 답변이 되셨기를. 네, 맞습니다. 네, 그럼 다음 질문. 네. 아까 하신 질문하고 좀 연결되는데요. 사실 이 예를 들어서 강선호 의원님 홍보합니다. 공공어린이 재활병원 소아 재활 인건비 공공형 노인 일자리 예산 연수를 삭감시켰던 거요. 살려내 주셨고요. 발달장애 참사 대책마련 촉구해 주셨고 18살 자립준비 청년들의 언덕이 되어주신 의원님이시고요. 희귀질환 환자분들을 위해 싸워주신 진짜 정말 많이도 해주셨고, 심지어 이제 출생기본소득 3법 아동복지법 대표 발의 및 당론 추인해주셨던 의원님으로서 이재명의 멱살리즘에 앞장서시는 강선우 의원님의 기본소득 사회, 그 중에서도 기본의료 사회에 대한 비전, 혹시 구체적으로 그리는 시스템이 있으시다면 그걸 좀 공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본 의료라는 것이 내가 재산이 앉아도 될까요? 아까 잘 안 보여가지고 네. 내가 가지고 있는 소득이나 재산의 그 다름에 따라서 나의 건강에 대해서 돌볼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기회가 다르지 않게 해야 하는 것이거든요. 그렇다면은 그 건강보험에서 급여를 늘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건강보험이라는 것이 사실은 이것 또한 유한데, 그러니까 우리가 무한으로 쓸 수 있는 그런 자원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은 보다 많은 사람에게 보다 많은 진료에 관해서 급여를 주려면 우선순위를 잘 정하는 일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 어떤 질병이나 질환이나 심각성이나 아니면 환자 숫자나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되게 중요한 지표가 뭐냐면은 이게 조기 진단을 했을 때 그 이후 단계로 넘어가지 않아서 우리가 오히려 건강보험 재정을 줄일 수 있는 그런 검사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적극적으로 비급여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요만큼 돈을 쏟아부으면은 조기 검진이 되어서 조기 발견이 돼서 더 이상 그 건강보험 재정을 많이 쏟아붓지 않아도 되는데 이거를 지금 비급여를 안 했기 때문에 나는 돈이 없으니까 그냥 그 검사 못 받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큰 병인 거예요. 그러면 오히려 그때 가서 건강보험 그 재정을 더 쏟아부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좀 핀셋으로 발견해내는 일을 좀 적극적으로 해야 돼요. 근데 지금 현재 김건희 정권 같은 경우에는 급여화를 오히려 더 늘리려고 하고, 그리고 심지어는 민영화의 시도까지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적극적으로 막아야죠. 그리고 이런 일들 관련해가지고 아까도 말씀 주셨던 홍보를 좀 더 잘 해야 되는 의무가 저희에게는 있습니다. 네, 다음 질문. 좀 먼저 하셔가지고 먼저 하신 다음에 네 번째로 하겠습니다. 네, 저희 구독자분 중에 한 분이 질문을 하셨어요. 민주당 경고와 지지층이 4050인데 이분들이 대부분의 정책이 배제돼 있다. 근데 강선 의원님이 생각하는 4050과 공감 정책이 있다면 어떤 정책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이 교육시키고 또 몸이 안 좋으신 부모님들 돌보고 그러고 나면 내 돈은 하나도 없는 거죠. 이자도 내야 되고 통신비도 내야 되고 공과금도 내야 되고 그러면 돈 없는 것이잖아요. 그러니 이 연금 개혁이 저는 굉장히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난 21대 국회 때 거의 이렇게 끝 무렵에 그 국회 그 연금개혁 공론화 특위에서 나왔던 안에 관련해 가지고 여러 가지 좀 다양한 안에 있어서 이재명 대표가 큰 결심을 했습니다. 그 모수 개혁을 하는 그런 부분이었는데요. 사실은 진보 진영에서 주장하는 소득 대체율은 50%였는데 여러 가지 좀 비판과 비난을 감수하면서도 이재명 대표께서는 그 모수 개혁이라도 좀 해보고자 하는 의지로 44%까지 이제 근데 당시 이제 굉장히 좀 진보 진영에서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았어요. 근데 그거 모르고 그렇게 했겠습니까? 그렇게까지 했는데 저기 우선 관심이 없습니다. 정말 관심이 없어요. 이거를 반대나 뭐 찬성이 아니라 별 관심이 없습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그래서 4050이 노후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좀 불안감을 덜어주는 그런 작업들이 국가에서는 굉장히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그 미래의 불안감을 덜어주는 그 작업과 동시에 그리고 현재 부담들을 좀 덜어줘야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지금 뭐 예를 들어서 뭐 재난지원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순간순간만이라도 이렇게 조금씩 부담을 덜어주려고 하는 노력들을 민주당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이것들이 어떤 이런 굉장히 좀 위기 상황에 닥쳤을 때뿐만이 아니라 좀 상시적으로 쭉 운용이 될 필요가 있다. 그게 사실은 기본소득과 맞닿아 있는 그런 개념인 것이잖아요. 그래서 이 4050의 삶도 결국은 미래에 대한 불안을 덜어주는 것, 그리고 현재에 대한 부담을 좀 덜어주는 것, 그리고 그 결론을 또 따라서 가보면 이 기본소득이라는 것이 하나의 중요한 열쇠가 될 수 있어서 관련된 그런 정책들을 민주당이 좀 힘있게 추진을 해가야 된다. 특히 이재명 2기 지도부에서는 내 삶이 어떻게 달라질까? 민주당에 투표하고 싶어 죽겠네 라는 그 답을 드리기 위해서는 그런 문제들을 잘 풀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관련된 질문 제가 네. 하나 더 좀 하고 싶은데 사실 저희 그 당원 단계에 보면 중앙당 집행기구에 그 청년위원회 있거든요. 노인위원회 네. 있지 않습니까? 네. 사실 청년위원회는 45세까지 그리고 노인위원회는 65세부터 네. 중간에 비죠. 46부터 64는 없어요. 지금 사실 그 방금 전에 말씀하셨던 4050 가장 민주당의 적극적인 지지층인데 맞아요. 집행부 기구 내 위원회가 없어요. 그래서 네. 제가 사실은 저번에 그 우리 간담회를 할 때도 제가 좀 주장했던 건데 중장년 위원회가 좀 있어서 네. 이런 이해와 요구를 좀 받고 필요합니다. 그리고 집행할 수 있는 그런 위원회가 좀 있었으면 좋겠다. 네. 라는 생각이 갑자기 드네요. 네, 사실 그 경기도 광주 의원이셨던 임종석 의원께서 4050 관련된 그 위원회의 위원장이셨고 그 활동을 굉장히 좀 적극적으로 하셨었어요. 그래서 임 의원님께서 하셨던 그런 활동의 내용들을 좀 적극적으로 수용을 할 필요가 있고요, 당 차원에서. 그리고 저는 이게 청년위원회 이렇게 해가지고 또 노인위원회 이 나이를 조금 이렇게 잘라놨잖아요. 그거를 좀 다시 생각을 해볼 필요는 저는 분명히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그냥 언뜻 딱 보면은 45세가 무슨 청년이야 그러잖아요. 근데 생물학적인 나이로 보면 청년 아닌 거 맞는데 우리가 이 삶의 과업으로 보면은 되게 느려지고 있거든요. 결혼도 늦어지고 있고 만약에 아이를 낳겠다고 결심을 해도 그 낳는 시기도 늦어지고 있고 학교 졸업도 사실 좀 늦어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되게 중요한 그런 삶의 과업들을 이행하는 나이가 늦어지고 있어서 과연 이게 생물학적 나이로 이렇게 좀 생각을 할 일인가에 대해서 저는 사실은 늘 물음표를 가지고 있는 사람. 그래서 이 나이로 이렇게 어쩔 수 없이 행정 편의적인 측면 때문에 제한하는 면이 커요. 딱 몇 살까지라고.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개개인의 그거를 막 그 삶의 이벤트별로 이렇게 정의를 하겠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굵직굵직한 그런 삶의 과업별로는 지원 정책을 나이랑 상관없이 좀 할 필요가 있다라는 그런 생각은 듭니다. 의원님의 말씀대로 시대가 변하면서 그 사람의 라이프 사이클도 많이 맞아요. 변하고 있어서 우리 그게 완전 늦게 살아요. 그렇게 해야 되는데 좀 전에 말씀드렸던 그 중장년 이 위원회는 좀 제가 보기엔 좀 꼭 필요하죠. 필요할 것 꼭 같고 필요하죠. 네. 분명히 최고는 되실 거예요. 되실 거니까 되신 다음에 왜냐하면 눈빛이 굉장히 흔들리시는데. 되셨습니까? 네. 왜냐하면 지금 요번 주부터 전라도 지역 할 거고요. 네. 그리고 또맨 마지막에 17일 날 이제 서울 이렇게 하기 때문에 네. 충분히 리바운드 하실 거라고 보고 고맙습니다. 되시면 최선 다하겠습니다. 반드시 좀 되실 거니까 그렇게 고맙습니다. 제 눈이 그렇게 흔들렸어요. 네. 네. 봤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다음 질문. 네, 저기 안녕하세요. 네, 저희 안녕하세요. 박사님님 네, 반갑고요. 반갑습니다. 저기 얘기 들으니까 아드님이 저기 발달 장애인이라고 얘기 들었습니다. 예. 그리고 요번에 저기 장애인 장애인 차별연대에서 그 지금 계속 장애인 공공 일자리 계속 오세훈 시장이 그걸 400명 대상으로 해고를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그 일자리를 아예 없애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요번에 그것 때문에 계속 지하철에서 계속 시위하고 있어요. 그걸 알고 계시죠? 네, 그래가지고 요번에 유선 정보가 장애인 일자리를 예산을 삭감해가지고 지금 장애인 일자리가 많이 없어요. 네. 옛날에는 문재인 정부 때는 일자리가 많이 있어가지고 많이 일하고 했는데 지금은 이렇게 지금 장애인들이 지금 놀고 있어요. 네.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면 저기 일자리를 더 늘려가지고 할 수 있는지 그걸 반영을 좀 묻고 싶습니다. 우선은 이 일자리를 강제적으로 유지시키는 장치들이 필요하겠죠. 네. 그 말인즉슨 어떤 특정 숫자 관련해 가지고 거기 예산을 계속 지원하고 그리고 그것이 끊기거나 없어지지 않도록
감시하는 그런 일들이 선행이 돼야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하나 더 말씀을 드리자면, 하나 더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잘 되게 하면 됩니다. 그 일터가 잘 되게 하려면 사실은 공공이 거기에서 생산하는 여러 가지 생산품들을 공공이 반드시 구입을 해주게 하면 됩니다. 그리고 민간 기업이 구입을 했을 경우에는 세제 혜택을 주면 됩니다. 그러니 이 강제적으로 숫자를 유지하게 하는 노력과 그리고 예산으로 지원을 해야 되는 그런 면이 하나가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게 경쟁력을 갖게 하면 되는 거죠. 구매를 할 수 있도록 하면 되는 것이어서 공공기관이 그런 그 장애인 일자리에서 나온 그런 물품들이나 여러 가지들을 강제적으로 구매하게 하는 것, 그리고 그렇게 했는지 안 했는지 감시하는 것, 하지 않았을 때 불이익을 줄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 플러스 민간 기업이 그런 물건들을 사고 그렇게 할 때 적극적으로 국가가 지원을 해주는 거, 그렇게 해서 그 업체 자체가 잘 되게 하는 방안. 그래서 그 두 가지를 함께 병행을 해나가지 않으면 사실은 해결되기 어려운 문제죠. 그래서 그 두 가지를 함께 병행해 나가야 됩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질문. 예, 저 질문 요청이라서 질문 좀 하겠습니다. 그 민주당의 모 여성 당직자가 연판장을 돌려서 조수진 후보를 사퇴시킨 게 있었잖아요. 지난 총선 때. 조수진 변호사님을 사퇴시킨 게 있었어요. 당내 연판장을 돌려서. 정봉주 후보 다음.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걸 주도한 당내 이름은 언급 안 할게요. 모 여성 당직자가 있었고, 네. 그분이 뭐 연판장을 당직자요? 예, 연판장을 돌려서 네. 사퇴를 하는데 사퇴를 청원하는 연판장을 돌린 걸로 알려졌거든요. 그래서 어떤 당원이 이제 징계 청원도 올리고 실제로 징계 요청서도 제시한 걸로 이제 징계 요청서를 낸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 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질문이 들어왔어요. 근데 이 질문을 하신 분이 아마 강성호 의원님께서 약간 페미니스트라는 약간 그런 얘기가 있어서 이 질문을 하신 것 같아요. 전혀 모르시는 것 같아가지고 네. 약간 부연 설명 드리면은 네. 그 조수진 변호사님 지금은 일단 다 따박따박 그 오보로 걸로 다 발언하고 계시는데 그 내용이 그거였어요. 그 성폭행 관련된 그런 범죄자를 변호를 해줬다. 그걸로 이제 굉장히 여성계가 화를 내는 수간 며칠 동안, 그래서 이제 바로 포기를 하시는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근데 그거를 이제 민주당 내에 있는 보통 일반적인 저 같은 이제 직장 생활하는 여자들도 이해하기 힘든 그런 극단적인 페미니스트 그 주장을 보이시는 분들이 있어요, 민주당 내에. 근데 그분들이 주도가 돼서 이분을 사퇴를 시킨 거예요. 그 우리가 정말 싫어하는 그 조중동의 칼을 이용해서. 그래서 그 부분을 우리 일반 당원들은 항상 늘 화를 내거든요. 그 예전에 이제 맨날 사과하라고 했던 걔 누구지, 애플가? 그 거기들 너무 극단적인 페미니스트고 그 페미니스트들 몇 명 안 되는 그 무리 때문에 또 2030 남자들이 다 떨어져 나가거든요. 민주당 지지를 철회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어떤 관점을 가지고 계신지. 저는 당이 시스템에 의해서 나온 결과로 공천이 된 것을 어떤 무슨 연판장을 돌려서 그 결과를 무산시키는 행위는 저는 민주주의에 반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죄송스럽게도 제가 그 일은 알지 못했었고요. 그리고 아마 그 질문을 주셨던 분께서 강선우가 강성 페미니스트 아니냐라는 그런 질문을 주셨는데 아마 그 법안 가지고 말씀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21대에 그 제가 발의를 했다가 그 임기 말 폐기가 된 법안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온라인 상에는 그게 이름이 뭐 비동의 녹음죄인가 그렇게 돌고 있는데 그 법안의 정확한 내용과 그리고 취지와 그리고 그런 것들 조금 설명을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발의를 하게 된 배경은 제가 무슨 뭔가를 막 주도를 하거나 어디서 막 무슨 뭐 이야기를 듣거나 그랬던 게 아니고요. 리벤지 포르노를 당한 피해자분께서 저희 의원실을 찾아왔었습니다. 의원실을 찾아왔었고 본인의 신음소리가 녹음이 된 그 녹음 파일이 주변에 그 보복성으로 돌았고 그리고 본인의 목소리를 아니까 신음소리를 듣고도 이건 너지 하고 특정이 됐던 사건입니다. 근데 그 당시에
그 비슷한 사건으로 자살하는 일들이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이 피해자가 그런 기사와 그리고 본인의 그런 피해 사실을 들고 이거를 좀 어떻게 막아볼 방법이 없을까요? 라고 그렇게 찾아오셨었고, 그리고 제가 발의를 했던 그 법안의 내용은 뭐였냐면은 성관계 시 성관계 전과 후의 대화는 다 녹음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쌍방 간의 대화는 동의 없이 녹음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서로 뭐 대화하고 이야기하고 다 녹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성관계를 할 때 신음소리를 포함한 그 소리를 의사에 반해서 녹음을 하거나 유포를 하지 말라는 내용이었거든요. 그런데 막상 그렇게 발의를 하고 나니 어떤 문제점이 생겼냐면, 예를 들어서 성폭행 피해자예요. 성폭행을 당하는 중에 녹음을 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그것도 쓸 수 없는가? 라는 문제가 생기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성관계 시에 신음소리를 포함한 여러 가지 소리를 의사에 반해서 녹음을 하지 말라고 하면, 그래서 사실은 이러한 피해를, 리벤지 포르노 등의 피해를 없애기 위해서 그런 장치를 마련을 해야겠다라는 의도였으나, 만약에 이렇게 했을 때 이런 피해자도 발생할 수 있지 않나? 라는 그런 이제 이렇게 생각들이 점점 이렇게 자라나는 거죠. 그렇다면 어떤 법안도, 저는 어떤 법안도 어떤 방향의 무고한 피해자가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돼서 그거는 이제 그냥 폐기됐어요. 그 법안이. 아마 그거 관련해가지고 이렇게 말들이 계속 덧붙여지면서 그렇게 질문을 주셨던 것 같고, 그래서 저는 이렇게 또 설명드릴 기회가 있어서 감사하고. 네. 사실 그 말씀하신 내용은 저는 이미 알고 있었어요. 네. 알고 있는데 네. 이런 질문이 나왔고 또 그 발언을 네. 한 번 더 해주시는 게 네. 도움될 것 같은 질문을 했고요. 네. 막간의원 홍보 좀 하자면, 사실 그 의원님에 대한 약간 악의적인 얘기가 나왔던 게 뭐 선거운동을 지난 대선 때 안 했다라는 얘기가 있었어요. 그런데 의원님이 옆 지역구에 거주하시는 민주당 회원께서 제가 봤는데 할 만큼 하셨다라는 답변 주셨어요. 그래서 이 얘기 왜 하냐면 홍보를 좀 더 열심히 하셨으면 좋겠다. 네, 홍보를 좀 열심히 해라. 네. 제가 자세히 보지 않았지만 그 사무실 몇 번 가서 봤는데요. 저도 이제 그 자원봉사하느라고 안 하실 분이 아닙니다. 네, 넘어가고 제가 보니까 요즘에 그 시대가 이제 바라는 바, 어떻게 보면 윤석열 씨하고 김건희 씨를 빨리 네. 내려오게 하는 것. 네. 또 한 가지가 검찰 개혁. 네. 이게 이 두 가지가 가장 이 시대가 요구하는 바가 네.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사실 다른 그 후보들에 비해서 후보님 같은 경우는 좀 이 부분이 좀 약하게 보이거든요. 왜냐하면 현재 8위를 하고 계시는 그 민영배 후보님은 그 검찰 그 저희 개혁을 왔다 위해서, 갔다 해요. 네. 검찰 개혁을 위해서 탈당까지 불사하셨던 분이고, 또 지난 23일 날 했던 한준호 의원님은 그런 그 탄핵 관련된 것을 하면서 이제 부가적으로 같이 언론개혁, 양평당 관련된 거 하는데, 사실 저기 후보님 같은 경우는 굉장히 따뜻한 법 많이 좀 만들고 계시고, 제가 아까 잠이 부족하지 않나라는 질문할 정도로 법안도 많이 하고 계시는데, 근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현재의 시대상과 그리고 당원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바라는 정도의 보이스 레벨이 올라오지 않는 거 아닌가. 그것 때문에 또 잘 보이지도 않고 죄송합니다. 그런 것 때문에 지금 약간 좀 성적이 좀 안 나오는 거 아닌가. 중고등학교 때 지금 7등이니까 등급수로 나중에 한 8등급 정도 될 것 같은데, 이런 등급 한 번도 받아보신 게 없잖아요. 없어요. 저는 기분이 그냥 어떠세요? 대충 얼추 잘하는 편이었어요. 뭐든 뭐 되게 잘하지는 않았는데 얼추 잘했는데, 처음에는 놀랐고요. 처음에 놀랐고, 그 다음에는 이제 반추하게 되죠. 반추하게 되고, 내가 참 부족한 사람이구나라는 그런 생각하게 되고, 그리고
그렇다면은 어떻게 해야 되나? 무엇을 남겨야 되나? 나는 어떤 태도와 마음으로 임해서 더 많은 마음을 얻을 수가 있나? 이제 그런 고민들이 많았고요. 지금도 그 고민을 계속하고 있고, 말씀 주셨던 그 검찰개혁 관련해서는 저는 검찰은 반드시 개혁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게 기소권도 갖고 있고 수사권도 갖고 있으면 기소를 하려고 수사를 할 수밖에 없어요. 수사의 결과로 기소를 하는 게 아니고, 아니 내가 기소권도 갖고 있는데 수사를 했는데 기소를 못해? 이 본능적으로 욕심이 나는 일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무리한 수사를 하게 되죠. 무리한 수사의 방법은 뻔하죠. 없는 것을 만들기도 하고, 여기 있어야 될 거를 저기 갖다 붙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런 일들을 조금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1차적인 장치는 그것을 분리하는 것이다. 그런데 그것을 분리하면 이것이 개혁이 되느냐?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해요. 이게 지금 우리 이재명 대표 포함해서 우리가 지금 탄압받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검찰이 기소할 수 있는 힘과 기소하지 않아도 되는 힘 두 가지잖아요. 네. 어찌 보면은 기소하지 않아도 되는 힘이 더 클 수 있어요. 김건희 보세요. 저렇게 잘 돌아다니면서 잘 먹고 잘 살고 있잖아요. 그것들을 제어할 수 있는 장치 마련이 필요한 거죠. 근데 거기까지 완수를 한다고 해도 또 다른 문제점들이 또 발생을 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다시 개혁을 해야 되는 것이고, 저는 지금까지 있었던 검찰 개혁안에 함께 하지 않은 적이 없고요. 그리고 검사 탄핵 관련해서도 모두 다 함께 했고요. 근데 저보다 더 이 법조인 출신들께서 그런 목소리는 훨씬 더 뾰족뾰족하게 내실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분들이 충분히 이렇게 목소리를 뾰족뾰족하게 내시는데 뒤에서 늘 함께하는 사람이고요. 그 검찰 개혁에 대한 저의 의지나 이런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는 것이고, 그리고 굉장히 단순하게 표현하면 대한민국의 검사는 영어로 번역 안 됩니다. 영어로 검사가 프로스큐터잖아요. 기소하는 사람이란 뜻이에요. 대한민국 검사 그런 사람 아니죠. 다 하는 사람이잖아요. 최소한 번역은 되는 그런 일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검찰개혁은 우리가 늘 미완의 과제로 남겨놓고 계속해서 접근을 해야 되는 것이지, 저는 이것이 완수될 수 있는 과제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이만큼 우리가 해놓으면 또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 집단의 기본적인 성정은 바뀌지 않을 거거든요. 사람의 인생을 재단하고 판단하는 일처럼 사실 재밌는 일이 없어요. 그리고 그것을 하기에 최적화되어 있는 집단이고, 그것을 하기에 차고도 넘치는 힘을 가지고 있는 집단이고, 그리고 그 힘을 적당히 쓰거나 제어할 수 있는 그런 장치가 하나도 없는 거죠. 그럼 그 상태에서 제도적인 개혁을 하고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한다고 한들 그 집단의 성격은 바뀌지 않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그 개혁을 한 거에서 또 다른 문제점들이 발생을 할 거라고요. 우리 공수처가 생기면 많은 부분이 해결될 거라고 기대하지 않았어요? 지금 그런가요? 계속해서 생기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검찰개혁은 사실은 완수하기 어려운 문제다. 계속해서 갖고 가야 되는 문제다라는 생각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걸 조금이라도 그래도 좀 괜찮아지고 있네라는 걸 보려면 저는 민주당 5기, 6기 정부까지는 우리가 연속해서 가지 않으면 완전 도름, 모든 것이 도름 된다 생각합니다. 눈덩어리 선진국이었다가 바로 한 2년 만에 지금 후진국이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뭔가 고민이 없는 것보다 하고 싶은 게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대화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국가가 하고 싶은 게 있어야지 야당이랑 대화할 수 있어요. 우리 이거 과제 하고 싶으니까 민주당 하고 싶은 거 요거 들어줄 테니까 교환하자. 그래야지 대화가 되거든요. 가장 상대하기 어려운 상대예요. 왜냐하면 하고 싶은 게 없어. 관심이 없어. 그러면은 뭐를 받겠어요? 우리도 받을 게 없고, 우리가 주겠다는 것 본인들이 받을 이유가 없어요. 본인들이 줄 게 없거든. 네. 가장 어려운 상대예요. 왜냐? 하고 싶은 게 없어서. 네. 네, 이런 어려운 시기에 어려운 상태에서 최
의원도 이렇게 후보로 나오셨기 때문에 막중한 또 책임이 있다고 좀 모든 당원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맞습니다. 지금 21대 들어서 이제 그 법안도 많이 만드시고 주로 이제 따뜻한 법안들 많이 해주셔가지고 모든 국민들이 그 누릴 수 있는 그 혜택이 많이 돌아갈 수 있는 그런 분야에서 많이 하고 계시는데 저는 내가 세금 내는 사람으로서 참 세금 내서 좋다 이 생각을 많이 하는 나라를 만들고 싶어요. 네, 네. 세금 내니까 좋네. 왜 이렇게도 변하고 세금 내니까 좋네. 내 세금이 저런 데도 쓰이고 라는 그 효능감을 많이 느낄 수 있는 국가. 네. 그래서 그런 국가를 만드는 데 또 필요한 법안을 잘 만드실 수 있도록 우리 당원들이 적극적으로 많이 좀 지원 그리고 호응 그리고 투표 좀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마지막이 말씀을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드리면서 네, 투표를. 나 강선우는 네. 꼭 이것 때문에라도 최고위원 돼야 된다라는 거 마지막으로 좀 말씀해 주시죠. 개혁의 동력은 결국 국민들께서 보내주시는 응원일 수밖에 없습니다. 국민들께서 우리 민주당을 응원하게 만들려면 아, 나 꼭 민주당 정부 찍고 싶어 라는 마음이 드실 수 있도록 저희가 답안지를 내놔야 됩니다. 결국 그 답안지를 빼곡하게 채워야 되는 것은 저는 먹고 사는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해야지 우리가 이루려고 하는 이런 개혁 과제들이 아, 민주당이 이런 세상 만들려고 지금 저런 개혁하려고 하지 밀어주자가 됩니다. 지도부 내에서 누군가 한 명은 진짜 국민의 먹고 사는 삶의 문제를 챙겨야만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민주당의 근간이 흔들리고 개혁 동력 반짝 있다가 떨어집니다. 이 일을 할 사람 빛나는 일은 아니에요. 바로 표가 되지도 않아요. 왜냐하면 자극적이거나 뾰족뾰족한 일들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군가는 해야 되는 일입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민주당 4기 정부에서 끝날 수도 있는 일이어서 우리 5기, 6기 쭉 가서 개혁과제들 대한민국에 착근시켜서 와 좋네. 내가 진짜 이 꼴 보려고 투표했지. 라는 말씀하실 수 있도록 이번 지도부가 투자해야 됩니다. 뒤늦게 하려면은 상당한 비용을 쏟아부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그 투자를 잘 할 수 있는 사람 한 명쯤 5명 안에 꼭 좀 넣어주십시오. 잘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1시간 20분 정도 간단히 진행을 했는데요. 지금까지 수고해주신 강선우 의원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2번. 되게 어색하시죠? 저 이좀 네, 이 어색하시죠? 승리 FV. 같이 나오셔서 사진 촬영 같이 하시죠. 승리 FV. 고생하셨습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너무 좋네요. 사진 같이 사진 안 찍으세요? 그러면 저 좀 찍어주시겠어요? 아, 네네. 마이크 사진 왜 초록색 옷입니까? 아니 하도요. 민주당 초록색 어디 갔지? 민주당 우리 새로운 단색깔 어디 갔지? 저 나오셔서 사진 같이 찍으시죠. 나오세요. 승모님. 응원하시는 분들이. 월요일, 화요일 이제 어제 내려갔다 왔고요. 어제 전부 그다음에 어제 방송 왔어요. 근데 오늘은 방송일정들이 이 강원들과 여기 찍어달라고. 따로 여기 그쪽 방이 아까 주문하셨던 장모님 지지하시면 홍보 많이 해주셔야 돼요. 너무 큰 거. 이번 주말에
줄 이쪽에서 찍어줘요. 아니 여기서 찍어줘요. 정면이야. 저희 싫어하니까 이렇게 할까요? 이렇게 할까요? 이렇게? 아니 이렇게 이해요. 이렇게 이해요. 이것도 이거 하나만 진짜 하나만 해야 돼요. 하나만. 이 4번이 돼서. 그냥 4번 되니까 4번이 되니까. 자, 강선우 화이팅! 민주당 화이팅! 화이팅! 강선우 화이팅! 화이팅! 볼 수밖에 없어요. 볼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아, 있는 거 때문에 맞아요. 시간이 늦어져요. 찍으신다. 축하드려요. 지금까지 강순 최고위원 나 누군지 알아요. 이분입니다. 이렇게 이제 누구예요? 이제 이제 누구예요? 이 조그만 아가씨. 어디 조그만 아저씨? 여기 우리하고 같이 음료수 내일 봬요 이제 언니. 이만 정리하겠습니다. 사진만 찍히면 아 저기 그 어린 아가씨. 나의 어린 아가씨. 귀여운 나보고 엄마라 하는. 엄마라고 그랬어. 엄마라고 한 아가씨. 저기 좀 쓸만하게 나왔어요? 쓸만하게 나왔어요? 한 30장 엄청 많이 찍으셨어요. 한 30장 찍어. 저한테 문자 주세요. 그럼 내가 그쪽 컴니 아이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문재인 거기 뭐 아니면 저 추가해 주시면 제가 종료하면 되는 거죠? 종료? 그쪽에도 사람 있는데 얘기는 하고. 자, 이번 종료하겠습니다. 아, 강선우? 2번 강선우 최고위원 후보하고 오늘 당원조연사 미팅을 했습니다. 이번 종료하겠습니다. 지금 딴지에도 올리시거든요. 그러니까 딴지 클리앙 방어. 지금 많이 드려요.